1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오전 동물보호단체 회원 500여 명이 연대하여 국내 최대 모피 제조업체 A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몇몇 회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영복 차림으로 모피를 입느니 차라리 얼어 죽겠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몸에 두른 채 구호를 외쳤습니다. 합성 섬유로 대체할 수 있는데 천연 모피가 왜 필요합니까? 모피 산업을 당장 철폐해야 합니다.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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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모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이 고통을 겪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전하며 모피 산업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부 회원은 지나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천연 모피 제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천연 모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담은 팸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2번에서) (3번)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저는 한국의 회식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회식을 보통 점심시간에 하는데 한국에서는 항상 업무가 다 끝난 저녁에 하잖아요. 저는 퇴근 후에 요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회식에 안 가자니 부장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몇 번 빠졌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회식 문화가 계속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회사는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에요. 성공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단합과 협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업무 시간에는 서로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 친해지기가 어렵죠. 저는 이런 회식 자리가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회식 탓에 오히려 상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회식 중에 회사 생활에 대해 조언한답시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술을 강권하는 선배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많아요. 저도 노래방에서 취향에 맞지 않는 노래를 들으며 억지로 박수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술을 강권하는 문화는 분명 잘못됐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또한 요즘은 신입사원들 취향에 맞춰 회식 장소를 정하는 회사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회식이 기성세대만을 위한 자리라든지 선배 의견은 무조건 잔소리라든지 하는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어요. 선배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번에서) (5번) 다음 홍보 방송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조선 가정의 12살 현선이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새벽에 집을 나서면 현선이가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의 식사를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선이네 집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주택입니다. 벌어진 창문 틈 사이로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가,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낡은 벽지에는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샙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최소한의 주거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아동이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임대 주택을 짓고 있으나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보금자리를 선물하기 위해 저희 단체에서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일 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문학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책이나 문학 잡지 등을 통해서만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영화, 노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다 쉽게 작품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체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문학 작품을 생산하고 감상하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죠. 예를 들어 소설에서는 인물의 내면을 글로 자세히 묘사하여 직접 전달할 수 있지만 소설을 각색한 영화에서는 배우의 연기, 대사, 음악, 배경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내용을 다루어도 매체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문학 작품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번에서 3번 다음 인터뷰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최은영 평론가를 모시고 이 소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82년생 김지영은 어떤 작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2016년에 발표된 조남주 작가의 작품입니다. 영화와 연극으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지요. 이 작품은 주인공 지영의 삶을 통해 한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성차별을 인생의 단계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영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차별 장면이 나옵니다. 지영의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아들만 챙기고 딸인 지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영이 결혼한 후에는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명절에 시댁에 간 지영이 모든 부엌 일을 도맡아 하는 장면은 아직까지도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명절 모습으로 많은 여성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문제도 등장합니다. 한때 커리어 우먼이었던 지영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경력이 단절됩니다. 그녀가 다시 일하고 싶어 하자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기로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된다면서 그녀의 의지를 꺾어놓습니다. 이외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희롱을 하는 직장 상사,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등이 묘사됩니다. 사 번에서 5번 다음 토론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최근 국민 10명 중 5명은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 가산점 제도 부활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동안 군인들은 무더위와 혹한을 견디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반드시 군 가산점 제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임용이나 공기업 입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제대 군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대에 다녀온 사람만 가산점을 받는다면 여성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못하는 남성에게는 차별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시키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군대에서는 학점도 취득할 수 있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업무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말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최근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건강한 20, 30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나중에 병에 걸리면 더 큰 돈이 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선뜻 검사를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영양 상태, 체질 등 건강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맞춤형 건강 유지 방법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도 매우 간편합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검사하고 키트를 택배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검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것은 맞지만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진행하는 자가검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병원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번에서) (3번) 다음 강연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 복제인간, 즉 클론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영화에는 건강이 나빠졌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클론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혹자는 이런 기술이 인간의 수명 연장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클론의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 인정받고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관리 면에서 빈부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론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결국 부자들만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복제 기술 연구에 앞서 인간 복제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는 없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에서) (5번) 다음 경제 프로그램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와 우리 생활의 이혜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빈부격차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 경제학과 민지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한국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 객관적인 지표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 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란 것이 있는데요. 이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지난 10년간 내림세를 보여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까지는 오히려 빈부격차가 줄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국민들은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저는 상대적 빈곤이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상대적 빈곤이란 실제로는 그리 가난하지 않은데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노동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었다는 뉴스가 많이 들리는데요. 평범한 직장인들은 이런 뉴스를 들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빈부격차가 커진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1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코 마일리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코 마일리지란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취지로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5% 이상 절감하면 감축량에 따라 최대 5만 마일리지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이 마일리지는 아파트 관리비나 세금을 납부하는 데 쓸 수 있고 현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또는 나무 심기를 위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내 외국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번에서 3번) 다음 강연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 최근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혹시 메타버스 세계가 현재 우리 생활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느끼시지는 않나요? 사실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최근 한 논문에서 메타버스는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디지털 통화, 일상의 연장, 연결, 세계관, 창작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으로써 전자화폐를 이용해 일상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통화, 일상의 연장, 연결이라는 3가지 요소는 이미 우리 옆에 있는 셈이지요. 여기에 창작자가 세계관을 부여하면 메타버스의 요소가 모두 갖춰집니다. 쉽게 말하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가상 공간에 우리의 생활 방식을 옮겨놓기만 하면 메타버스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에서 5번) 다음 토론의 일부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만약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산다고 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 국민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 제도는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상 정보를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인식하면 심리적으로 범죄 욕구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보복 범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범죄 욕구가 위축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전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신상이 공개되면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족들은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위험성이 있는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